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유부녀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저희 부부는 곧 첫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다정한 남편 덕분에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소방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의 직업에 대해 다소 우려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와 함께 힘든 일을 겪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으로서의 일을 하는 남편은 여러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출동 중에 취한 환자가 폭력을 일으켜서 상처를 입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의 직업이 항상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직업이어서 힘들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힘든 업무를 마치고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자유로운 시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모님과 함께 공원에서 점심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며 저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평소에 같이 있지 못한 시간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거절하는 편이에요. 남편 외에도 챙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제 친정 엄마예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혼자 남기는 게 걱정이 많았어요. 뉴스에 나오는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엄마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엄마를 모셔와 같이 살자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하셔서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했어요. 그래도 혼자 지내는 엄마를 걱정했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이를 위해 말티즈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처음 강아지를 보았을 때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던 엄마는 이젠 딸처럼 옷같이 키우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사위 사랑이 사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와 엄마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가정 사정을 겪고 자란 덕분에요. 저희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은 약 14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환경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시며 자손 중 마디인 채 젊은 나이에 높은 직위를 맡으셨고요. 엄마는 결혼 후 1년 만에 저를 낳으셨어요. 결혼 전에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시던 엄마도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셨죠. 그 이후로는 가정과 육아에 힘써 가족을 지탱하셨어요. 가족들의 관심 속에서 자랄 수 있어서 행복했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저를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4살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의 일을 기억해요. 되어 있진 않겠지만 당시 가장 오래된 기억일 거예요. 그날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점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엄마는 슬픔에 잠긴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안아주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엄마는 외출복을 입고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을 먹인 후 엄마는 나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아빠의 차로 나가게 되었는데 아빠는 운전석에 앉았고 엄마는 저를 꼭 안는 채로 보조석에 앉으셨어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어딘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해서 차를 멈추었을 때 우리가 버스터미널 앞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한참을 제게 껴안고 울어주셨는데 그때 엄마의 아니티가 이상할 정도로 떨리고 계셨죠. 나중에 커서 나서야 그때 엄마가 그때 울고 계셨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희수야, 우리 소중한 저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를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아빠는 그런 소리를 왜 하냐 며 기억하면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쟤를 놓아주고 뒷차석에서 큰 캐리어를 꺼내며 도망쳐버렸어요. 저를 뒤로 하고 울면서 엄마를 부르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내 몸이 피곤한 것 같다며 안전벨트를 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를 반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엄마가 아닌 낯선 여자였어요. 화장을 예쁘게 한 그 여자는 엄마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아빠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 건지 웃고 계셨어요. 그날부터 나의 새 엄마가 된다고 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봐. 우리 엄마가 아니고 이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해야 해. 라고 아빠가 말했지만 나는 울음을 참았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나를 달래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엄마와 함께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새 엄마는 자신의 엄마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모든 게 서툴렀어요. 아빠가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고 시간이 지나며 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어요. 어느 순간 새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했어요. 5살에 유치원에 다니며 글자를 읽기 시작했고 7살이 되던 해 새 엄마가 임신했고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동생은 남동생인데 아빠와 할머니가 아들이 나왔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글로 받은 돌을 뺀다고 동생이 태어난 후 저를 대하는 새 엄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생의 첫 돌 이후에요. 어느 순간부터 새 엄마는 동생의 기저귀 갈아주는 것부터 분유를 타주는 것까지 다 제게 시켰고 제가 먹은 후에는 저에게 설거지를 시켜요. 방 청소도 또한 그랬어요. 말 그대로 못된 계모가 되었죠. 그 당시에는 이미 새 엄마를 엄마로 인식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새 엄마는 남동생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도 제게는 냉담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놀대 가거나 숙제를 하거나 할 것이 없으면 3시까지 독서를 해야 했어요. 항상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해왔어요. 어느 날 동생이 울길래 배고프고 싶어서 뒤지던 중에 새 엄마가 빠르게 와서 막았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아무거나 먹여주려는 거야? 그렇게 계속하면 내 아들이 너 탓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새 엄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친엄마가 너무 그리워졌어요. 함께 보낸 시간은 새 엄마가 더 길었지만 역시나 내 엄마는 친엄마만큼 소중했죠. 이런 일들은 아빠에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바쁘셨는데 무엇보다도 새 엄마는 저에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해주셨거든요. 아빠는 남동생을 사랑하기도 하셨고 결혼은 잘했지만 당신처럼 자녀를 잘 돌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빠는 새 엄마의 본 모습을 몰랐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 엄마의 실체를 폭로하면 어떤 일들이 달라질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는 방과 후 친구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있다가 최대한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늦으면 타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참아냈어요. 고생하면 금방 애늙은이가 되어버린다고 하더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목표는 1등이 아닌 독립이었어요. 정확히는 새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죠. 아빠는 새 엄마처럼 제게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무관심해지셨어요. 떠난 아내가 남긴 아들보다는 사랑하는 현재 아내가 낳은 아들이 더 소중했겠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친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무관심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엄마한테 너무 들볶여서 그런지 차례로 무관심하게 나아졌어요. 독립을 위한 목표로 공부하니까 성적 지표가 쭉 높아졌어요. 물론 제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요. 아버지는 한 번도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고등학교에서는 늘 전교 프로 안에 들었어요. 당연히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교에 지원했죠. 남들은 공부만 하기도 힘들다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용돈과 명절에 받은 용돈까지도 모두 저강했죠. 또 알바를 해서 번 돈까지 했어요. 다행히 명문대에 지원했던 것이 합격해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학교 통지서를 보여줄 때 놀랐어요. 그럴 만했어요. 제 성적을 모르셨으니까요. 우리 딸이 합격했다 라고 해서 명문대를 지원했던 줄 몰랐지만 역시 우리 딸이었나 봐. 고생 많았어. 아버지는 우리 희수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며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도 명문대에 합격해서 이젠 우리 딸이라던데요.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게 썼어요. 옆에 있던 새 엄마가 내게 못마땅하다고 했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요즘에는 40%의 취업률이 더 낮다고 하네요. 차라리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는 게 빠를 텐데 명문대는 무슨. 부러우면 지는 건 말처럼 새 엄마는 결코 지지 않으려 부러워하지 않는 척했어요. 아버지, 제 흑사를 신청했어요. 안 되면 자체라 할 생각이에요. 그래, 그런 게 문제면 걱정 마세요. 딸이 공부한다는데 이 아버지가 그 정도 못 해줄 생각이에요. 얼마든지 말만 해. 아버지는 자부심이 불타서 뭐든 다 해줄 것 같았어요.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진 전학대 대학과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본가랑 거리가 먼 편이라서 보기 싫은 인간들을 안 봐도 돼서 좋았어요. 공부나 시험 핑계로 집에 안 가도 되니 저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학교 생활은 꽤 즐거웠어요. 둘째 학년 때 친구에게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도 시작하게 됐고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동기 친오빠의 친구였고 저보다 연상이고 당시에 마공대원이 된 사회초년생이었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나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그는 든든한 오빠 같았거든요. 우리는 사귄 지 2년쯤 되던 날이었어요. 나는 남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것은 남자친구가 보낸 급한 일이 생겨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느냐고 묻는 문자였어요. 나는 동의하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맞은편 빵집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는 손에 큰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전화를 하면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전화 중에 환하게 웃고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잠시 뒤에 카페를 떠나 남자친구 뒤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긴 시간을 따라가다 보니 점점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속 간 끝에는 낯선 동네에 있는 빌라촌으로 들어가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그곳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낡은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가 어느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빌라로 들어가 계단 벽에 붙어 귀를 대고 섰어요.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머 케이크는 왜 이런 걸 다 샀어? 라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남자친구 목소리도 들렸어요. 생일인데 당연히 케이크는 먹어야지.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란 생각이 들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그대로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왕좌왕 하는 게 바람피다 걸린 유부남 그 자체였어요.
왜 벌써 나와 더 있다 나오지 그랬어? 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희수야, 아니, 제 9번 말 좀 들어봐. 내 팔을 잡으려는 남자친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설명하겠어. 제발 나의 얘기 좀 들어봐.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준서가 꾼 지갑을 놓고 갔어. 그 소리에 내가 고개를 들었는데 시선이 닿은 곳은 계단 위쪽에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상상했던 여자와는 달랐어요. 주름진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거든. 남자친구는 지갑을 받고 나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철을 불러 세웠어요. 뜻밖에도 오빠가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야. 희수야, 희수야,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여자를 우두커니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 너무 당황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그때야, 희수야, 엄마야, 엄마 기억 안 나? 황당해서 놀라버렸어. 엄마인지 할 수가 없어서 허둥지둥 나오더니 뭔가를 들고 다시 나왔어. 그리고 나를 보여주신 건가요? 그건 제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헤어지기 전 화단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죠. 어떻게 그 사진을 가지고 계셨죠? 엄마가 제 엄마라고 하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떠날 때 날 잊지 말라며 말한 순간을 기억해요. 정말 엄마구나, 정말 내 엄마야 하며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그리워했던 저를 마주하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어찌나 엄마가 날 버렸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떠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막아섰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해를 풀어야겠죠. 내가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는 이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낮게 한숨을 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에게 하기 싫은 얘기였지만요. 지금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는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정말 큰 여자가 너에게 그런 짓을 한 걸 생각하니 내 아빠는 쥐뿔도 관심 없었고 책을 덮곤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내 못해 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하며 이럴 줄 알았으면 널 데리고 나올 거라고 해서 말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널 데리고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었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얘기해 줄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자 남자친구가 나를 잡아 끌었고 나는 못 이긴 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자리에 앉자 엄마는 제가 모르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혼을 결정한 이유와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 아빠랑 그 여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나가 네 아빠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어. 더 나은 게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회사 내에서 직감이 없으니 대놓고 불러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야.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던 그 측은한 눈빛들이 아직도 기억나. 필요 없이 회사 갈 일이 생겼을 땐 혼자서 떠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함께 해주어 정말 고마웠어요. 고아였고 소유한 것도 없었지만 자존심은 있었기 때문에 내 아빠들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쭈쭈하면서 내가 바람난 아빠 밑에서 내 딸을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 말에 흔들렸다. 어떤 능력으로 애를 키우고 교육시킬 거냐고 하니 그 말에 흔들렸다. 양육권을 넘기면 나를 영원히 공주처럼 키울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널 위해서라도 그러는 쪽이 나을 것 같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계획이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자신이 양육권을 갖고 있어야 했던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엄마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떠났다. 그런 뒤에 엄마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어떤 기회라도 잡아서 살아왔다. 현재는 이곳에서 동네 상가를 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살아온 삶은 정말 비참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의 가난에 마음이 아프게 느껴져서 그대로 엄마를 안아주며 끝까지 같이 있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아빠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 것과 그에 대한 책임을 용서할 수 없다. 엄마, 미안해. 난 엄마가 행복을 찾아서 달래야 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웠다고 언제부터인가 4살 때부터 원망스러웠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자란 나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희수가 잘 자라서 대학에 진학하고 준석원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나의 생명의 은인인 내 딸의 남자친구라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남자친구는 책에서 엄마와의 인연을 언급해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내가 처치 도우미로 갔다 와서 만난 환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후로도 마음에 걸려서 가끔 들여다보고 병원에도 같이 다니며 이모와 조카처럼 지내며 지내게 되었죠.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날은 엄마 집에서 생일 케이크를 먹었고 함께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엄마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그 다음 날,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본가로 갔어요. 목적은 단 하나, 우리 모녀의 생리별한 장본인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새 식구가 다 있었어요. 새안만 보니 그동안 참았던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험한 욕설들을 상관에 퍼부어 버렸어요. 그 욕을 들은 아빠는 나에게 소리치셨다. 지금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빠가 나에게 뭘 가르쳐줬는데 가정 있는 남자가 상관 10일부터 먹고 조강 차버리는 것, 아니면 유책을 배우자며 자식을 빌미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와이프를 내쫓는 건 아니거나 상한 이한테 자기 딸이 구박받는 거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이다. 대체 몰라 한다고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자가용을 먹는 것을 참기 힘들고 딸에게 무관심한 것이 왔다는 걸 알아야지. 화기처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어. 그러한 인생을 사람이 되기 싫어하겠지. 나는 엄마를 만났어. 아빠가 무슨 말로 엄마 속여 내보내는지 다 들었다고. 희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특히 뭘 들어야 할지 내가 더 들을 게 있어? 그 상관이랑 저야 자 아들 때문에 내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아내에서 나갈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알아? 그때 방에서 남동생이 나왔었어요. 상관없다고 얼른 남동생을 내보냈어요. 그가 되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네 엄마가 능력이 없어 남자에게 빼앗긴 것 나더러 어쩌라고. 왜 당신과 거야한테 들킬까 봐 겁나?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라는데 왜 그렇게 예쁘고 더럽게 살아서 쪽팔리게 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 할 것이다. 당신의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첫 출근 날에도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참석할 것이다. 그게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할 것이다. 얼굴이 창백해진 새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타난 내가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처음 뵈는 자리인데 유감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말하게 될 줄 알았다. 희수가 졸업하면 결혼할 생각이다. 어머니도 함께 살 생각이고 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희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분께는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희수를 보고 살 생각은 하지 마시라. 결혼식에 오지 마시고 난 내 남자친구와 나왔다.
나는 예전 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갔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엄마가 받아야 할 위자료를 받아냈다. 아들의 결혼식까지 참석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새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모두 줄 것이라고 했던 것 같다. 인생은 더럽게 살았더라도 자신의 자식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은 보였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직장을 찾게 되었고, 그 후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벌써 결혼 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손톱자국처럼 빠르다고 했지만, 요즘은 특히 실감하게 되어 다시 만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무척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때때로 두렵기도 해요. 타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이 나에게는 그리워해야 했던 것이라 생각했었죠. 저는 지금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오랜 기간 즐기며 사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조언을 사회원들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